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네,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인데도 이렇게 밝아요. 나는 꼽살이다 금주 2회 시작합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을 뒤덮었던 구호.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2012년 한국 대선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 권력, 즉 경권의 교체. 대통령만 바꾸면 뭐하나, 모피아, 투건족은 그대로. 경제 전문가 손대희, 한국의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우석훈의 액션 대로망 1인분 인생.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걸까? 저작거리로 나간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 감남을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 1인분 인생, 상상 넘어 발행.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나는 꼽살이다. 혹시 지난주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금주 2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4.11 총선 뒤에 우리 우띠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술을 끊겠다. 그래서 우띠리를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낙곱살이 금주 1회로 새 출발을 했어요. 금주 2회. 우리 우띠리는 어떤가? 뭐 금단 증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 아, 금단은 없는데. 아니, 당연히 없지. 금연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알코올도 중독이면은. 중독 있어. 금단 오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보니까 2주 안 마셨는데 3kg 빠졌어요. 그건 뭐 술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무슨 고민 있니? 부럽다. 아니, 술 안 먹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는데 제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주 세게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몸이 좋아지는 거지. 저는 몸무게 안 재봤는데 한 3kg 는 것 같아요. 형님이 금주하는 동안 저는 음주를 했어요. 잘했어. 아내하고도 홀짝하고. 우리 아내는 한 1년 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죠. 금주하고 또 음주하고 우리는 이렇게 또 균형을 팍팍 맞추는 방송 아닙니까? 원래 경제학자가 한쪽 발은 얼음 발에 넣고 한쪽 발은 끓는 발에 넣고서 평균적으로 괜찮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드디어 집 나갔다 돌아온 우리의 소년이에요. 용띠리. 용띠리가 돌아왔다! 네. 예. 가산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예.
지나간 일은 또 과거니까. 예.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용띠리가 컴백했다니까 용띠리 팬카페에서 뭐 컴백을 축하하는 시를 올렸다고. 그래서 우리 선띠리가 이제 감성 방송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 그 시를 한번. 감성인데, 이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어. 그래도, 이거. 읽어줘야지 재밌더라. 뭐. 우리 시사대지 김영민을 믿사오니. 아멘. 이는 정봉주가 입감하사 노원갑에서 출마하시고, 설치류와 조누리당의 고난을 받으사 조중동 일면에 못 박혀 정치적으로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낙선자 가운데서 국민욕쟁이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벙커일 지배인에 오르사 낙검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설치리와 사이비 목사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밌지 않나요? 잠깐만. 요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 용띠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용띠리가 해야 맛이 사는 게 있어. 자, 설치류와 거기부터 다시 해봐봐. 설치리와 사이비 목사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용띠리! 자꾸 중간에 우리 우석훈 박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는데 앞으로 8년 동안 최소 8년 동안은 출마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갔어요. 내가. 오늘 말이지 우리가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얘기 그 스튜디오 얘기 안 하시네? 진짜 이거 스튜디오 진짜 새롭게 진짜 여기 이거 왜 갑자기 오픈 스튜디오가 됐어? 완전 신빙이야. 우리 완전 동물원의 동물들 같아요. 여기 이제 대학로로 옮겨와가지고 이 스튜디오 조그맣까지 뚝딱뚝딱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아니 낙검수가 쓰기 전에? 꼼수도 하기 전에 우리 꼽사리부터 지금 오늘 꼈다니까. 게시방송인데요. 원래 이런 건 길 닦아 놓으면 똥차가 먼저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먼저 쓱쓱 가는 거죠. 알았어. 원래 똥차가 지나가면은 행운이 온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네. 아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공사하고 딴지일보에서 있던데 아까 보니까 다 맞췄는데 그 전화 연결 요것만 아직 덜 됐습니다. 전문직이 하는 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는 옮겨도 여전히 지하야. 지하를 못 벗어나. 그렇지. 아까 누나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 공사가 덜 돼가지고 투명 화장실이야. 전기가 보여. 깜짝 놀랐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3층 가서 싸라는 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마다 요금을 갑자기 50% 인상한다는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개찰구 앞에 난데없는 요금 인상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050원인 일반 요금을 1,550원,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울 시내 전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만 올리겠다는 겁니다. 9호선만 오른다니까 이유도 잘 모르겠고 단돈 500원이지만 매일이면은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되게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은 민간 회사인 서울 메트로 9호선이 맡고 있습니다. 원순환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재경본부장. 다른 대안을 추가로 제시를 안 하면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6월 16일 날 계획대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수익률을 갖다가 건들지 않는 그런 선이라든지 또 그 부분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용할 사안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워낙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 측이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사업권까지 취소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주무관청이 내린 감독명령을 민자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민간투자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요금표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변경해서 징수하게 되면 그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고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KTX 민영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빼먹은 게 있어요. 지하철 9호선. 4월 14일에 갑자기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특히 서울 시민들 얼얼하게 뒤통수 친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하철 9호선을 심화해서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데 이제 의견을 모았고, 일단 도대체 9호선 요금을 갑자기 그것도 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이유를 한번 두 띨띨이가 대봐봐. 아니, 이유는 없고. 이유가 없어? 예, 그냥 사실 조작된 적자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이제 다른 돈을 내고 자기들이 이제 일정 수익을 가지고 나니까 장부상으로는 적자거든요. 그걸 메꾸겠다고 지금 올리겠다고 했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이유는 없고 그냥 지금 총선도 뭐 이겼겠다. 만만해 보이니까 그냥 한번 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 보는 거다? 네. 그래서 별말 없으면 올려버리는 거고 뭐라고 막 하면은 사과하면 되잖아. 그래서 딱 간 보는 거죠. 서울 시민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고 어쨌거나 이제 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 지하철 9호선 운영업자가 이 실시 협약에 보면 이제 운영 수입률을 8.5% 이상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원래 계획했던 그런 수입을 채우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재정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350억 원 이상 이렇게 보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공사비 들어간 거 보면 다른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한 사업보다 들어간 게 없어요. 사실 뭐 요금이 더 오를 게 없는데 이 협약을 굉장히 이상하게 맺어놓은 거죠. 사업자들 배불려 줄 수 있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500원씩 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서울시장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라. 도대체 얼마를 뭐 하게 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겠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 걸리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실시 협약상으로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원래부터 이제 시기별로 개통을 2009년에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몇 년간 얼마로 요금을 얼마씩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자 사업자들은 그때 이제 실시 협약 맺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1,500원쯤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500원씩 이상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들고 나온 거고 서울시에서는 뭐 2009년에 개통하기 전에 이제 다시 요금 협상을 했는데 그때 요금을 900원으로 하기로 했고 추가로 뭐 요금 인상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 상의도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올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 9호선을 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열차 한 편에 딸랑 4대밖에 안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1호선부터 4호선까지 10대, 다른 데는 뭐 6대에서 8대 이렇게 달려 있거든. 네. 그리고 9호선 역에 가보면 다른 데보다 가게들이 많아요. 거기 뭐 임대 수익으로 돈 버는 것도 엄청 짭짤할 텐데 왜 굳이 500원을 올리겠다 하느냐 이거지. 하여간 한동안 우리가 인프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하면서 필요 없는 걸 많이 지었어요. 수요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쓸 거냐, 탈 거냐 이런 거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가짜로 좀 했죠. 부풀리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부가 보존을 해주게 돼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말해 민자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계약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지역구면은 막 올려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건 사실은 그때 갖다 붙이는 거고 이를테면은 반대하는 쪽이 얼마나 강할 거냐 혹은 약할 거냐 그 함수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보는 거라는 게 진짜 제 생각이에요. 딱 간 보는 거다. 네, 설마 총선도 이겼고 분위기 다 지금 뭐 민영화 분위기인데 500원쯤 올린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뭐 그런 거겠죠. 그 지금 총선 이겨가지고 간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금 뭐 총체적으로 오늘 이따 끝까지 그 얘기 많이 할 텐데요.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딱 간을 보는 거고 총선 2, 3주 동안 우리가 또 좀 의기소침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적군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다행히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한참 기분 좋으실 때거든요. 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잘 되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에 대한 행정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해보자라고 하는 때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시장 마지막 뭐 6개월 시작하고 6개월이었으면은 간보기가 잘 안 되는데 하면 딱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은 간보기에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장님이 딱 기분 좋고 딱 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서울시 사이가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 딱 그 분위기에 잘못 애들이 간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오세훈 시장이었으면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그쪽하고 이제 좀 충돌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가자 뭐 협상용으로 이렇게 조금 제스처를 취하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 일단 한 거 보면 이분이 원래 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뭐 탈톡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자 사업의 문제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문제 의식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좀 간접적으로 뭐 서울시 자문을 좀 선띠리 네, 해요. 뭐 이야기를 세요. 게 있는데, 은근 세요. 어쨌거나 이 컸구나 많이. 제가 원래 배는 좀 나왔습니다. 그래. 키가 크더라. 이 나이에. 그래서 확실히 한번 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민자 사업의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한번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야 되는 타이밍.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업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렇게 좀 받아줄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와중에 뭐 이럴 때 1,000원 올리려고 했으면 500원만 올린다. 그리고 일부는 와이로라고 그러죠. 뒤에 정치 자금을 이렇게 돌리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돈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던 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왜 안 먹힐까라고 뭐 당황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와이로로 박 시장님에게 뭘 드리고 자기들은 요금 올리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맥커리나 혹은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이렇게 허가 줄 때도 공간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뭐 얼마를 이렇게 또 줬다. 그렇구나. 늘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500원 올리려고 했다가 박 시장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간 보지 마 이런 건데 예. 오래간만에 우리 용띠리 성대모사 좀 한번 들어보자. 박원순 시장. 그러면 안 되는데. 500원 시민들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살아났다. 멧돼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9호선이라는 데는 민간 투자로 지은 지하철이니까 지들이 돈 들여가지고 지하철 만들었으면은 적자가 나면은 요금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들이 만들었으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해서 자기 돈이 10%나 15%밖에 안 들어가요, 보통은. 그리고 상당히 많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9호선의 경우는 어때? 9호선 경우에는요. 민간 투자가 얼마나 들어갔어? 없어? 100%?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3조 2천억 정도 돼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민자 사업자들이 쏟아부은 돈이 한 5,500억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사업비의 2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우리들 세금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 정부,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그러니까. 이제 재정 보조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KTX 민영화 얘기할 때 선로는 정부가 깔아주고 차량만 지들이 운행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선로는 다 국민 세금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자 사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본에 해당되고 돈 잘 안 벌리고 정부가 꼭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다 해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민자 사업이라고 그러면 원래 민자 사업의 취지라는 게 민간에서 좀 뭐 놀고 있는 그런 자본들 끌어들여서 세금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민간 자본이 딱 20%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슬로 까는 거라든지 하부 기반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재정으로 했거든요. 서울시 돈으로 하거나. 그렇게 한 80% 들여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지네들 20% 이렇게 위에 슬롯 깔고 상부 사업 이렇게 조금 했다고 전체 9호선 운영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민자 사업은 말이 민자 사업이지 민자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그게 뭐 30년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계약 기간도 그렇고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속 뭐 손해가 나면은 그걸 메꿔주는 거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뭐 몇백억씩이 거기 글로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공사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건설 공사를 하는 거니까 건설업체들이 주로 들어가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SPC라고 부르는데 특수목적회사라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 건데 이 운영업체한테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으면 처음 5년 동안은 90%까지 운영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85% 뭐 80%까지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 계약 기간을 30년 정도를 해주거든요. 보통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나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니네들이 거기서 생기는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니네들이 투자한 돈을 빼먹어라.
그리고 좀 수익 남겨 먹어라. 그런 다음에 30년 후에는 서울시에 이제 이 도로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민간 자본 사업이라 그러면 다 민간 자본으로 해요. 그다음에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돈을 넣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게 하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거죠. 근데 9호선 문제가 불거지니까 등장하는 회사가 있잖아. 네. 우리 각하 정권에서 참 많이 들은 이름이야. 맥쿼리. 한국 맥쿼리 인프라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입니다. 국내 민자 사업의 경우 최소 운영 수입이 보장될 뿐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정부가 지급금까지 약속한다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국내 금융 파트너사인 신한은행은 지분 14.9%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이들 두 회사는 9호선 민자 사업의 대주주인 동시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채권회사입니다. 메트로 9호선이 지난해 이들 두 회사를 포함한 6개 금융기업에 지불한 이자는 461억 원, 최고 15%에 달하는 고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운임 수입에 따른 영업 손실은 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자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 지난해 단기 순손실만 4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국 맥쿼리와 신한은행 두 회사는 예상 운임 수입의 90%가 보장된 안정적인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 소득까지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민자사업 규정에 허점을 파고든 맥쿼리가 전국 민자사업장에서 챙겨가는 이자 수익은 수천억 원대입니다. 이렇게 모 회사의 수익을 모두 빨려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운영회사. 결국 그 적자는 시민들이 뒤집어 쓰는데. 예술의 전당 앞 사거리에서 우면동 서남로 나들목을 잇는 우면산 터널. 지자체가 사업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서울시의 첫 민자 사업으로 2004년에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7km 거리에 2,000원이나 되는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돈도 2,000원씩 받고 너무 짧은 거리에 2,000원 받으니까 너무 비쌉니다. 황당했습니다. 너무 비싸죠. 지금 현재 상태도 사실 비싸다고 보는데. 그런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 터널의 통행료를 최고 2,500원으로 인상해주기로 내부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예측한 2011년의 하루 통행량은 4만여 대.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 7천여 대에 불과해 통행료를 올려 수입을 보전해주려는 것입니다. 불리한 협약으로 지난 8년간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쏟아부은 서울시 세금만 무려 520억 원에 달합니다. 김건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민간 투자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세랑미라든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같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맥쿼리 한국인프라2 융자회사. 나홀로 대박인데 우리는 세금 덜리고 사람들은 비싼 요금 내고 이 맥쿼리 얘들만 대박인 거잖아? 그 맥쿼리가 그 영국이 호주를 먹었을 때 그때 호주 총독 이름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제독. 그렇구나.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일단 이 맥쿼리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호주 회사라고 그러던데 이게 자본이 호주인가? 호주? 원래 호주에 이제 맥쿼리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이자 수입을 올리는 그런 금융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 쪽이 주로 그룹인데 문제는 한국에 지금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거의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맥쿼리네. 그러니까 각종 뭐 이름에 이제 맥쿼리라는 간판을 달고 있거나 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맥쿼리가 뭐 대주주이거나 뭐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뭐 간판처럼 달고 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구조죠. 지금 우리가 지하철 9호선이나 외국인의 탈을 쓴 국내인들이야? 일종의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법인이나 펀드 자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삼는 건 이제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이제 맥쿼리인 건데 이 회사가 그러면 호주 회사냐? 아니에요. 호주 맥쿼리 지분은 3.9%밖에 안 돼요.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자 지분이 한 61% 정도 되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는
뭐 군인공제회 이게 이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11.76%나 신한 되네. 예, 뭐 신한은행도 있고 대한생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군인공제회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하고 가죠. 군인공제회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로비를 못 하는데 군인공제회가 끼면은 국가 법을 다 바꾸거든요. 그 광화문 일대 경희궁 아침 아시죠? 경희궁 아침 알지. 거기가 원래 고층 고도 제한이 있어요. 청와대 앞이니까 당연히 고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희궁의 아침이 그 일대 고도 제한을 떼고 나간 거거든요. 거기 그때 신정아 씨 때문에 유명해진 데 아니야? 아, 그건 그 건너편에 서머스비. 아, 그래? 예. 아, 근데 다 뭐 그 사람들 거기 살았던 데인데. 경희궁의 아침이 최근까지 주차비가 무료였어요. 그래서 그 김총수가 거기다 하루 종일 차를 댔다가 하루는 유료화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세웠다가 한 10만 원 가까운 주차비를 내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공제회가 청와대 앞에 거기 고도 제한을 푼 거거든요. 그 아파트를 경희궁의 아침에 주 투자자가 군인공제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떨 때는 자기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름 걸면 욕 먹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맥커리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까 보면은 아주 좀 국내 이런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좀 치사하면서 힘센 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하고 다니는 거죠. 군인공제뿐만 아니고요.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뭐 교원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자기들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조직들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얘네들이 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로비력도 좋고. 예, 로비력도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건드리는 것들 사람도 없고. 예, 아, 그리고 군인 가능하면 건드리면 큰일 나죠. 사실은 돈 잘 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의를 봐주는 쪽이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노란 머리 한국 기업이네. 그러네. 정확하게 보면 노란머리 한국 기업. 정확히 그러네. 예. 사람들이 자꾸 호주계 회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국내 회사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호주계 회사라고 그래버리면 실제로 이 민자사업 이용해서 이렇게 헤쳐먹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면에 사라지거든. 그러네.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아까 그러니까 얘기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빼먹는 거거든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 맥커리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데 사업을 하면 SPC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목적 회사. 이거는 맥커리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굉장히 이제 그 고율의 이자를 매겨갖고 고리대금을 하듯이 이익이 발생해도 쏙쏙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악덕엄마죠. 그러니까 맥커리가 갖고 있는 건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처음에 다 건설업체들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민자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돈만 갖고 오는 사람들. 금융기관들이거든요, 주로. 은행. 예.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이 되니까 니네들이 투자해라. 그러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맥커리 투자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지분만큼 이제 수익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가져가는 구조인데 주주로서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한국은 뭐냐면 건설업자들이 사실 재무 투자자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요. 아, 자기들 스스로. 네, 뭐 사실 지하철 9호선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대부분은 거의 100% 건설업체들이 다 재무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를 해서 SPC를 만들어요. 꼭 먹고 알먹. 그렇죠. 그래서 공사할 때는 실제로 이게 공사비를 굉장히 부풀려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같으면 총 공사비가 1조 7천억인데 여기에서 공사 과정에서만 그냥 7천억을 남겨먹었어요.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남겨먹고 나중에 특수목적회사라는 운영업체를 만들어서 이거 운영하면서 다시 이제 이 통행료 수입 같은 걸 빼먹는 거죠. 또 이게 통행료 수입 하고. 그렇죠. 통행료 수입이 부족하면 90%까지는 또 정부나 보존해주고. 저 지자체에서 이제 재정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이중으로 먹는 거죠. 인프라 얘기 한 번 더 하면은 격자형 도로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도로를 꽉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필요도 없는 국도 같은 거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도로의 토건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게 뻔한데 누가 길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장해 준 거죠. 그때 들어오는 애들은 돈도 빌려왔지. 그 공사는 딱 해서 그 공사대금 받아갔죠. 그리고 안 되면 또 그 수익금 받아가니까 무조건 들어왔던 거죠. 저기 아까 공사비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사실 못했는데 민자 사업이 왜 공사비를 엄청 부풀리냐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우띠리 형님 이야기하신 거 공사 우리가 토건 개발 사업을 남발한다는 이야기고 그거 말고 같은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공사비는 엄청 부풀리죠.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민자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낙찰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정부가 예산상으로는 1,000억에 해라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입찰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이거 600억에 할게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60%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실제 공사는 뭐 지금 우리가 그 예산 기준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보통 한 60% 정도면 사실 그냥 수익 조금 남기고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형 사업들, 특히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600억에 할 수 있는 공사를 950억, 980억에 하는 공사고요. 민자 사업은 민간 제안자가 제안하는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100%로 하는 거거든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공사비인데 실제로 1조 원 정도 공사비 들여놓고 7천억 원 그냥 건설업체들이 다 뿜빠이 해먹은 거예요. 엄청 해먹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완공 뒤에도 또 뽑아먹고. 그렇죠. 아까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신공항 고속도로 그게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 논산간 고속도로인가? 저 천안 논산.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체들이 민자 사업자라고 막 우기면서 사업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다 지분 투자해서 운영업체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는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막 공사 물량 만들어서 이렇게 빼먹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맥커리 같은 데 판다고요. 팔 때도 수백억씩 차익을 남겨서 팔아요. 역사를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외환위기 거치면서 그때 이제 이 외자 유치 명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외자 유치 명분으로 민간 투자 사업법을 만들었는데 외자 유치는 안 하고 이제 국내 건설업체들이 다 돈 조금씩 이렇게 모아갖고 이제 투자한 다음에 사업자로 지정받고 나서는 그 건설공사 물량을 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감시하고 그거를 막았어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건교위 이런 데서 국회의원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야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국회내 지금 국토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건교위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중앙에서 하는 큰 사업을 밀어줄 테니까 자기 동네 예를 들면 뭐 이상시청 영포에 포항에 뭐 해달라라는 거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짓고 저기도 많이 짓고 그 사람들이 다 국토위에 있잖아요. 그 감시를 누가 해요? 그러네. 더 많이 하라고 그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다 이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환노위는 환경노동위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토위에 비하면 환노위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선호 1순위가 건교위 혹은 국토위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 동네에 달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환경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낙곱사리를 듣고 좀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부글부글이야. 진행하면서도 부글부글하니 듣는 사람들은 오직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된 게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은 국토위 국회의원 의견이 아니잖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던졌으면요. 국회 상임위 배정할 때 국토위로 가면은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감출까, 어떻게 하면 또 사업을 키울까, 이것만 검토한다니까요. 자, 전국의 방방곡곡을 한번 누나가 지금부터 좀 한번 가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나도 구경하세. 맥컬리가 만든 곳을 구경하세. 일단 도로 갑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다 연결돼 있고요. 터널로는 백양 터널 있고요. 부산 수정산 터널이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 요 백양, 부산, 광주 여기는 100% 다 맥쿼리가 했어요. 우면산 36% 들어갔네요. 다리로 보면은 마창대교 100%, 인천대교 41%. 뭐 나머지 요리고 보니까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대구 제4차 순환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부산 신항만 2, 3단계. 이런 식으로 맥쿼리를 안 거쳐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처음에 맥쿼리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맥쿼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위기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민자 투자 사업법을 만들면서 초기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초기에 진출하면서 이제 한국의 많은 민자 사업들을 이제 꿰찬 거죠. 그래서 쭉 왔는데 이게 그동안 뭐 민자 사업 문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문제가 된 건 그 신공항 고속도로.
그거 그때부터 막 병행료 너무 비싸다고 처음부터 막 난리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 그건 사실은 대체도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지. 예,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이고 그런 경우에 사실 민자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10수년간 지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는 재정 보조를 일단 안 해줘요.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니까 또 최소 운영 수입 보장도 안 해줘요. 그런 걸 다 해줬죠. 그걸 왜 외환위기 때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좀 급하게 사업 물량을 늘려서 경기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99년 딱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경기 좋아졌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외국 회사를 데려왔냐 이거지. 우리 기업들 우리 저 건설 회사도 충분히 괜찮지 않았었나? 그때 힘들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국 기업이 일단 아니라니까요. 맥크리가 아니, 처음에 데려왔다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간판만 빌려온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초반 지나면서 한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야금야금. 그러니까 국내 꼭 기업이 처음부터 간판 빌려주는 식이었고 처음부터 대주주들은 다 국내 투자자들이 아예 있어요. 처음부터. 신한은행이 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좀 지난 얘기인데 외환은행을 가져갈 때 론스타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아직 국정조사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러는 게 론스타 지금 론스타 4라는 게 있거든요. 1, 2, 3, 4 론스타 4. 그게 외환은행을 먹은 건데 그게 론스타 순수 자금이냐. 아니 국내 그래 그래서 그때 검은 뭐가 있냐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론스타4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일본 골프장도 있고 국내 자본도 막 있을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된 거죠. 껍딱은 호주 건데 이게 토착화되다 보니까 껍딱만 가져왔다. 진짜 껍딱 관계가 된 거죠. 맥쿼리도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특혜식 사업 구조가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이런 제도들을 급하게 만드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는 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민자 사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특혜적인 조치들을 사실은 없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가져와서 2006년 이때쯤 와서야 겨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민간 제한 사업에 한해서 그다음에 2009년에 와서 이제 정부 고시 사업에서도 이제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2004년도 5년도에 외국 회사면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쌍용 팔았잖아요. 그래. 근데 그것도 사실 국내 컨소시엄들을 잘 만들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외국 자본의 주자라고 해서 그 쌍용차 먹튀 문제가 다요 비슷한 시기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신줄 놓고 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외제라고 하면 그냥 확 맛이 갔던 거죠. 근데 공사비 부풀리는 거 있잖아. 네. 이제서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다리에 공사비 이거 부풀렸다 해서 법원에 네. 지금 가서 있고 법원에서 만약에 그게 부풀렸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10,000원을 내고 있는데 통행료를 그 10,000원에서 여태까지 과하게 낸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 당시에는 검증이 안 되나? 세금이 털린 한참 후에야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아니 이게 감사원이다 뭐 어쩌다 뭐 그 당시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웬만한 민자 사업들이 다 그렇고요. 민자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웬만한 대규모 사업들은 다 부풀려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멀리 가실 것도 없이요. 동계올림픽 지금 유치할 때 거기다 KTX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이용할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몇십조를 번다는 거 아니에요.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은. 근데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동그라미를 몇 개 붙여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끼리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영어 써도 죄송한데요. 우리가 추상할 때 오더만 맞춰도 맞춘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더라는 거는 동그라미 숫자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교통 같은 경우는 오더가 안 맞아요. 전문용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범위가 동그라미가 아예 틀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학자들 보면은 뭐 경제 효과가 얼마다 뭐 저기 작년에 G20 같은 경우 450조라고 했나 그때? 그건 따로 특집을 한번 해야 돼요. 그 경제학자들 그렇게 예측한 사람들 말이죠. 앞으로는 학자로서 그 사람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측했다 이렇게 좀 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해서 뻥 잘 쳤던 사람들이요. 승진을 잘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뭐 KDI나 혹은 뭐 그런 산업연구원에서 약간 조작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보기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연구 기획실장이 되고 나중에 연구 원장 가는 자리를 그렇게 올라가고요. 정부에서 얼마를 바랬는데 동그라미 하나 뺐다. 그러면은 잘려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데 여기 말이야.
누나가 여기서 몇 번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인천공항철도 그 예측, 김해 경전철 예측, 용인 경전철 예측, KTX 민영화하면 요금 20% 내려간다는 것도 이분들이지.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그러다가 최근에는 10%로 줄였다가 그것 좀 면구스러웠는지 15%로 다시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연구원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매번 이렇게 예측이 빗나가고 엇나가는데도 그냥 건재하셔.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환경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뻥튀기는 사람들이 주로 승진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구원 내에서도 도태돼요, 지금. 근데 교통연구원은 이제 국토해양부 산하의 이제 국책연구원이잖아요. 근데 교통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 뭐 기획재정부 같으면 저 KDI 한국개발연구원 혹은 조세연구원 또 뭐 아까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외경제연구원 뭐 이런 식의 국책연구소들이 있는데 이 연구소들이 사실은 그 정부 관료들 입맛에 맞게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또 특히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MB 같은 각하 같은 사람이 사대강 사업 하고 싶다. 그러면 또는 경인운하 사업 하고 싶다. 또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부분 맞춰주는 식으로 늘 만들어내요. 그 국민들은 뭐야?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의 절반이 이 연구 용역을 따야지 월급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지 추정을 해봐라라고 이제 주잖아요. 연구 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경쟁해서 따가는 거거든요. 근데 따갈 사람들은 자기가 높게 준다고 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그 연급을 받아야 자기 월급이 반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형태로서는 구조상 이를테면은 부풀리기 잘하는 놈한테 그 연구 과제가 가게 돼 있고 나는 안 부풀려요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부 과제나 이런 과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런 구조를 해놓고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양식껏 연구하면은 월급도 아까 말한 교통연구원에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물론 있겠지. 있는데 그런 분들 월급이 반땅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신이시여 얼마를 불러야 됩니까? 샥샥샥 이런 거 같아.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교통연구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인운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업성이 엄청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비용을 얼마 넣었을 때 한 2.5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뭐 이 비용 편익 비율이라고 그래서 그걸 한 2.5 이렇게 잡거든요. BC 레이쇼라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인운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2.1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사업 시작할 때는 이거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1을 넘어야 경제성. 네네. 1이 넘어야 이제 경제성이 있는데. 안 나왔던 거 아니야? 경인운하는 원래. 원래는 아니요. 나왔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걸로 계속 조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막 2.1이다 막 부풀리고 막 그러다가 막판에는 뭐 1 조금 넘는 걸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종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애물단지 돼 있잖아요. 2점 몇천억 들어간 사업. 그러니까 0.6, 0.4 정도가 경인운하 사업에서 우리가 대충 봤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들어는 돈이 또 안 나온다는 거죠. 네.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럼 이해하죠. 네. 들어간 돈이 또 있다 그러면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요. 우리만 속이는 게 아니고 다 속여요. 그 대표적으로 잘못 속은 게 종편 있죠. 종편은 또 우리가 보면은 돈 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계산했던 사람들이 종편 된다라고 또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뭐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뭐 그것도 다 여기 이런 데거든요. 방송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뭐 투자도 그래서 활성화되고. 꼭 진보 쪽만 속이는 건 아니고 지네끼리 막 서로 속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종편이 막 들어왔죠. 먹고 살 길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연구 제대로 된 전문 연구기관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이 또는 관료들이 이걸 연구기관들을 막 구워 삶다라는 게 문제고요. 자기네들 입맛대로 구워 삶아서 자기네들 이렇게 실적인 것처럼 또는 정권의 실적인 것처럼 막 사업을 벌려야 이제 된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건설업자들이나 그게 이제 토호 세력들은 또 좋아지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고 시민들은 골탕 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교통연구원처럼 뭐 국책연구기관이 하기도 하지만 민자사업자들의 교통량 수요 예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누가 하냐면 그냥 용역 업체들이 있어요. 무슨 엔지니어링 이런 단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업자라고 부르는 민간 업체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민간 사업자가 교통량 수요 예측을 이 사람들이 돈 주고 해요.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실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는다고. 근데 교통량을 막 부풀리면 좋죠.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왜? 또 어차피 보전 받으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막 부풀려서 이만큼 교통 수요가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막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부풀려서 통행량이 없다 하더라도 재정 보조를 받잖아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때문에. 근데 그 하도 말이 많으니까 2006년부터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안 해준다는 거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 통행량 대비 예를 들어서 90%까지 보장해 준다 그러면 90%만큼 수입이 안 나오면 90% 될 때까지는 뭐 해주잖아. 서울시 같은 데서 이제 재정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언론에서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그달기식이지만 비판하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쯤이죠. 그래서 민자사업 백스도 만들고 하면서 민간 제한 사업. 그러니까 민자사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민간이 제한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 고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사실 민간 제한 사업 자체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국에서 이제 민간 제한 사업이라는 것 간에서는 지네도 민간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2006년에 했던 거고 2009년 들어서는 이제 정부 고시 사업도 이제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요. 그러나 문제는 2006년 전에 계약을 했던 30년 또는 20년 이렇게 계약했던 회사에게는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 30년간 그렇죠. 가죠. 30년간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뭐 만든다고 좋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후손한테 똥바가지 씌우는 거라니까요. 아까도 여기 저 똥차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똥바가지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즐거워. 이거 스튜디오 위에 보면은 그 원형 그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게 똥길이에요. 1층 화장실에 그 똥길. 예. 똥길 밑에 앉아갖고 우리가 예. 이렇게. 그렇죠. 아유, 참 예. 기분 참. 아유. 로드 오브 똥. 나중에 김영민 더 많이 벌면요. 우리 3층으로 올려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좀 밖에 이렇게 보면서. 전방대에서. 난 지상 벙커에 좀 녹음. 아니, 우린 지상파까지는 안 바라고 지상층이라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 국가에서 하는 건 서비스 불친절해. 민간 기업이 하면 친절해. 과연 그런가? 지금 우리가 다 똑똑하게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이 친절한가요? 요금 일방적으로 인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민자 사업이 훨씬 더 정부에서 이야기도 그렇게 했고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세금을 우리가 충분히 못 쓰니까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적게 쓰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 낼 만큼 내잖아요. 저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그게 4조 사업비 들어갔고 나중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4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니까 그때 국토해양부가 코레일 윽박 질러서 이제 사들이게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나마 민자 사업으로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이 인수하는 게 그나마 돈이 따져보면 주판을 튕겨보면 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구조로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눈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었죠. 겨울에. 그때 제가 이제 여수 가려고 고속도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눈이 와가지고 그때 뭐 차 못 나왔던 딱 그날이에요. 그날 경부 고속도로 대전 구간. 예. 네. 그래서 너무 막혀가지고서 혹시 민자를 타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거 비싸니까. 천안에서 들어갔어요. 네.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왜? 그러니까 눈이 막히더라도 우리 일반 고속도로는 그래서 좀 치우잖아요. 민자 고속도로는 안 치운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를 사실은 민간보다 정부가 훨씬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는 공공이면 눈 오면 막 치우잖아요. 근데 민자는 특별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녀보면은 비싸기도 비싸지만 눈 오면 눈 안 치워서 목숨 걸고 가야 되고 이렇게 뭐 아스팔트 사정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민자도로가 하면은 막 도중도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선진 경영 기법에 뭐 어쩌고 해서 좋을 거다. 근데 사실은 목숨 걸고 다니는 거죠. 비싼 도로인데. 아니 그 사실은 아침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 4시쯤 집을 나서는 일이 많았었는데. 용인 사시죠? 네.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진짜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고속도로만 타면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여기 타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 깔끔하게 다 치워놔. 그럼.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근데 민자구간은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목숨 걸고 난 진짜로 그때 죽을 뻔했고 그 차가 그날 뒤틀려가지고서 결국 폐차시켰거든요. 저기는 또 그렇더라. 백담사 가는데 거기 그 왜 저기 한계령인가 이렇게지. 미시령. 미시령. 응. 네. 미시령 쪽에 이렇게 터널로 해서 민자도로 뚫렸잖아. 예. 거기가 사람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그 터널이 단위 면적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진짜? 2012년 2월 24일 강원도 미시령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있던 승합차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강원도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향하던 경기 소속 관광버스가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그랜저 승용차 그리고 고속버스를 잇따라 추돌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요금소 전방 200-300m 지점의 약간 내리막 구간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강원도에서도 대표적인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2011년 10월에도 화물차가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운전석 앞유리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2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 80여 미터 계곡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52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 구조대원의 말.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잡히거나 이랬기 때문에 분명히 일로 왔어요. 근데 몰래 가속이 붙다 보니까 넘은 것 같아요. 2007년 3월에도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내리막길의 울산바위 전망대 주차장. 곳곳에 부서진 차량 파편이 널려 있고 사고를 낸 버스는 길게 들어누웠습니다. 오늘 사고는 새로 뚫린 미시령 동속 관통도로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가 주차장으로 돌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버스는 주차된 승용차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공중으로 30m를 날아 20m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73살 황씨 자매가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개통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속초 가는 길이 훨씬 빨라지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 이상으로 터널을 빠져나온 차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커브와 급경사에 놀라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터널을 나오면 곧바로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형식적인 안내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도로는 경사도 그도의 급경사에 급커브 그리고 강한 바람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사도 9%는 100m당 9m의 높낮이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저단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제대로 줄지 않습니다. 긴급 제동시설의 위치도 잘못됐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차량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고 설사 들어온다 해도 도로 쪽으로 뒤집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 완화 시설은 모래가 채워지지 않았고 차량이 충돌할 벽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개통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참사 뒤에도 달라진 거라고는 자갈을 조금 더 깔아놓은 것뿐입니다. 왜냐면 겨울에 눈이 오고 얼었는데 이게 살짝 얼은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 관리를 잘못하는데 이게 길은 쭉 뚫려 있는데 그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급 커브하는 데가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도로가 잘못하면은 돈 비싸고 위험하고 잘 죽는다는. 그렇네. 차라리 꼬불꼬불 하면은 그래도 정부가 하는데. 관리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민자가 좋다라는 그런 환상을 막 갖고 있는데요. 이게 목숨 걸고 가는 거라니까요. 민자니까 민자당이 생각이 나. IMF를 부른 민자야. 민자당. 예. 예전에 있었지. YS 시절에 3당 합당으로 등장했다는 바라고 전설 속의 민자당.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그때 한국도로공사가 그랬어요. 우리가 민자 사업으로 안 하고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사업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통행료도 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국토해양부지만 그때 이제 건설교통부 쪽에서 이제 막 하자고 그랬거든요. 건설업체들 먹여 살리려고. 사실 토건적이죠. 건설업체, 건설교통부 관료들도. 근데 이 양반들이 막 그러니까 그때 재정경제부 쪽에서는 그때 정부가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의 기획재정부. 그때는 재정경제부인가 뭐 그랬을 때예요. 그때 아니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에 건설업체들로 이루어진 이런 민자 사업이 어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민자사업 막 하고 여기서 떡고물이 쏟아지고 특히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는 도장 한 번만 이 사업 하면 된다고 찍어주면 사실 막 평생 남을 뒷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건교부라는 토건족들이 이걸 했고요. 이렇게 돈을 움직이자라는 걸 동의하고 또 끌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못 피해요. 그래서 김진표 시절, 그다음에 그 뒤에 이현재 경제부총리 시절, 그때 이런 것들이 다 틀이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피아랑 토건족 둘이서 딱 맘먹고선 해쳐 먹은 게 이런 민자 사업을 통한 우리 돈 뜯어가기. 그게 2003년, 4년, 5년도에 횡행한 거고요. 그게 7, 8년 지나서 지금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맥쿼리가 솔직하게 적자가 맞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적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기업과 자기업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기업하고 아들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맥쿼리가 아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러니까 9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4.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한은행도 갖고 있고 뭐 현대로템도 25%씩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런 이 모기업들이 다 출자를 조금씩 해서 이제 그런 아들 기업 운영업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서울시가 재정 보조로 1년에 뭐 300 몇십억씩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서 조금만 운영 잘하면 사실 적자 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한 7, 8% 이자 매기면 되는 걸 돈 빌려주고 나서 이걸 15%씩 받아버리거든요. 지들이. 예. 그러니까 사채이자를 완전히. 맥쿼리 같은 경우는 후순위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들 아들 회사에다가 그래 아들 회사 돈을 빌려주고 아들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거 떼이겠어요? 아들한테 빌려줬는데 자기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용민이 같으면 떼어먹을 거 같아요. 망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영민을 아니 떼먹는 건 아니고 그냥 먹어요. 먹는 건 용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7%면 되는데 그걸 15%씩 이율을 매겨버린단 말이에요. 비싸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까지 가면 될 걸 가지고 200억씩 챙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업체는 적자가 나버려요. 적자 나면 법인세를 안 내죠. 왜 수입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들 기업은 완전히 삥 뜯겨서 빈 껍데기가 되고 법인세 한 푼 안 내요. 그러면 맥쿼리 그러니까 아까 맥쿼리 인프라 투융자 엄마 회사는 세금을 내느냐? 돈 한 푼 안 냅니다. 왜? 2010년, 11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만 그러니까 주로 거의 뭐 이자 수입이에요, 다. 여기 이제 아까 누님이 불러주셨지만 전국에 한 14개 정도 이런 이제 사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자 수입만 거의 1,500억이 나고 비용 떨어내도 한 1,000억 정도를 남겨요, 순이익을. 근데 세금 한 푼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 가능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예, 자본시장 통합법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든 걸 따라서 특례 조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요. 다 배당 나눠. 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맥쿼리가 향후에 운영하는 기간이 한 평균 한 23년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년 1,000억씩 순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2조 몇천억을 갖고 가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갖고 가는 거예요. 빨아먹을 때는 빨대 꽂고 쭉쭉 보세요. 빨아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완전 봉이라니까요. 안 해도 되는 민자사업을 해. 민자사업에도 막 엄청 부풀려서 건설업체들 퍼줘. 그리고 운영업체 단계에서 또 운영 수입에다가 퍼줘요. 서울시 재정보조 형태로. 그리고 거기도 근데 이 고리대금업 형태로 맥쿼리 같은 데서 뽑아가 버려. 그럼 세금 한 푼 안 내. 맥쿼리에서도 배당 다 해버리고 우리는 법인세 낼 수익이 없다. 그런 식으로 세금 한 푼 안 내요. 엄청나게 쭉쭉 이렇게 피라미드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빨대를 쭉쭉 빨아 올리는데 그 엄청난 수익을 털어먹고도 세금 한 푼 내는 데가 없는 거죠. 원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막거든요. 이건 부당하다고 막는데 한국은 요게 또 토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하철 생기는 몇 군데는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공약으로 내가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선들이 얘기한 것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국회에서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지켜주는 국회의원들은 없는 거고 이 맥쿼리를 지켜줄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KTX 민영화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문제 제기라니까 구간 민영화다. 조금 요만큼. 9호선 문제 그래. 오면산 터널 그래. 이게 모두 우리 각하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다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각하가 대통령에 앉고 나서 이 민자 사업 문제가 뭐 좀 더 나아졌다거나 아니면 더 뭐 강렬해졌다거나 강렬하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민자라는 거를 비유를 하려고 보니까 쥐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쥐는 머리만 들어가면 온몸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 집에 쥐가 들어와서 아주 부엌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고양이가 5마리가 있는데도 못 막더라고요. 쥐 안 잡아 요새 고양이. 아니 잘 잡는데 그 산쥐가 벽으로 들어와서 하수도로 다니니까. 하수도로 다니고 그 밖에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세탁기 있지 물 이렇게 빼는데 글로 들어오더라고. 네. 요즘 고양이들을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해야 사명감을 갖고. 영프로라인 고양이들이 배가 불렀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민자나 대기업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살짝 발을 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구멍에 머리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되는데 곧 조금 들어와가지고 뭐 쥐가 뭘 하겠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몇 년 있다 보니까 온몸통하게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하철 9호선이 그렇고 지금 민자 사업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머리만 들어와서 조금 우리가 좀 한국 경제 조금 도움을 줄게라고 그게 명분이었지만 어느덧 보니까 전체를 지금 빼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돌림방으로.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체들이 빼먹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국내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나 정치권이 차려준 푸짐한 잔치상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뭐 제도가 나빠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제 권력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도 문제가 아니고 누나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친인척들이 여기 다 얽혀져서 자꾸 이름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 부분은요. 이지영 씨? 이지영 씨 이야기는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뭐 오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 이지영 씨가 지금 대표로 했었던 건 뭐냐면 맥커리 IMM 그 자산 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미래에셋 이런 것처럼 그냥 펀드 운용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간접 펀드 운영하고 뭐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맥커리라는 간판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서울시장 시절에 네. 그렇게 커다란 특혜를 주면서 여기다가 줬어? 왜 바꿨어? 근데 여기 말고도 다 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줬으니까 저는 민자 사업 이 자체가 사실 특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한국의 민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특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세계에서 민자 사업 물량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아니 그런데 네. 이 맥커리의 얘기를 내가 방송 누나 진행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지. 그 이지영 이야기부터 조금 마무리 지을게요. 이지영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별도의 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커리 그러니까 민자 사업과 관련한 맥커리하고는 사실 다른 회사고 적어도 지하철 9호선 문제 관련해서 이지영 씨를 고리로 해서 이게 뭐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좀 틀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이지영 씨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하면 이지영 씨 그가 맥커리 IMM 펀드를 맡았다가 나중에 그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에 인수 합병됐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했는데 3년 만에 운용사를 말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싱가포르 가서 그 브림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이제 이 투자 운용사에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여간 뭐 저는 거기 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아직 뚜렷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보면은 돈을 넣고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공사하는 회사가 있고 돈 세탁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지영 씨 회사는 돈 세탁 계열이라고 보면 되죠. 장사하거나 만들거나 그게 아니고 뒷돈을 갖고 오면은 펀드에 넣었다 뺐다 해서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은 그런 자금 세탁에 대한 비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니까 맥커리의 이 9호선 건은 아닐 거다라고. 이지영은 싱가포르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이 자금 세탁하는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통로가 되는 장소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만약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처음에 울트라 건설이라는 데서 사업을 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그 설명 과정 없이 2005년 3월에 현대로템 사업자로 결정이 됐죠. 그렇지. 근데 이 현대로템 사업자로 될 때 사업자 구성을 잘 보면 현대로템이 한 25%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맥커리 인프라 펀드가 한 24.5%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죠.
거기다 현대건설, 포스코 계열 쪽 이제 이쪽 지분들이 한 70% 가까이 차지해요. 근데 이 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뭐 각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각하가 각하 되기 전에 좋아했던 그런 업체들 또는 몸담았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맥쿼리 관련해서는요. 오히려 저는 이주영 씨보다는 그 맥쿼리 인프라의 그러니까 이사회 중에 송경순 이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이명박 시장이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워싱턴 가서 이렇게 야인 생활하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러비스트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이명박하고 이제 좀 사귀었죠. 그런데 아니 그 뉴클리어 밤에 성함이 송경순인데 그 여성분인가요? 아니요, 남자인데.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대박이네. 아니요. 남자인데 이 양반이 서울시에 우리 사겨요. 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그것도 사실은 말이 많은데. 그거 이제 협상할 때도 이 서울시 쪽 이렇게 협상자로 나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2005년 3월에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이사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사업자가 울트라 건설에서 현대 로템으로 바뀌면서 현대 로템하고 서울시가 실시 협약 맺은 게 2005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어쨌거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굳이 봐주려고 했으면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봐줬을 소지가 있어요. 경순 씨랑 사귀어서 저희가 현대 로템이라는 애를 통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맥쿼리 인프라의 그 이사회를 좀 보면 뭐 송경순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또 사귄 사람 있네. 모피아가 있어요. 윤대희라고. 윤대희. 그 지난 정부에서 재경부 이제 기획관리실장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죠. 윤대희 씨가 정책실장인가 뭐 하여튼 그걸 했는데 지난 정권이면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맥쿼리에 가 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경제수석 자리가 아예 그 자리가 없었다가 잠깐 다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파리시대 약우일 세금혁명 당선 1 시사돼지용 1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민자 사업 중에 BTO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BTL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이거는 어렵다.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건 하지 마.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종류를 영역을 더 넓혀서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아니. BTL의 L은 니스예요. 오늘 오퍼레이션인데 BTL의 L이 니스만 너도 어려워. 아니 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니스는 알아. 리스 아닌 거 딴 거고 하나 리스고. 그래도 어려워도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BTO라는 건 Build Transfer Operate이라는 건데. 너 발음 시원찮아. 갑자기 말할 의욕이 사라지잖아 누님. 그래도 나 할래 꿋꿋하게. 이건 뭐냐면 아까 지하철 9호선처럼 아니면 통행료 수입 같은 게 생겨서 운영 과정에서 수익을 빼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설비를 가지고 직접 있는 거. 그래서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해서 수익을 빼먹은 다음에 20-30년 후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이제 주는 거고. BTL이라는 건 뭐냐면 형님 이야기했듯이 리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행료 수입은 안 생기는데 왜 기숙사라든지 군막사 같은 거 있죠. 또는 하수관. 이런 것들에다가 민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통행료 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안 생겨서 사실 민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민자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카드 고금리 할부하는 거 있죠. 정부가 리스료를 주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카드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윤대희라는 그 사람은 이제 민자 사업이 이 종목을 넓힌 거죠. 그다음에 아까 자산운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 특혜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경수님도 사실은 이런 민자 투자 사업법 자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민자 사업이 굉장히 특혜 구조로 만들어 있는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사로 가서 이렇게 돈 빼먹는 사업들을 다 자기네들이 해서 돈 엄청나게 이렇게 매년 1,000억 원씩 수익이 생겨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손경순, 윤대희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보기만 아니 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꼭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직접 비리에 연루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거는 아니지만 사겼다며. 사실 제도나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이렇게 가서 거지. 시민들 혈세 빼먹는 사업체에 가서 이렇게 막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해를 우리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리느냐 이거지. 그럼 19대 국회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현 국회 암담하죠. 그러니까 민자사업 제도는 이미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이미 드러났고요. 그러면 민자사업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이걸 전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답답한 건데. 뭐 어쨌거나 이제 지금 뭐 좀 개혁적인 성향의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민자사업법을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가능하면 민자사업 자체는 사실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되겠죠.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입도 뻥끗 안 하고 계시거든. 한번 뭐 구경도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시민들만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대선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참여의 정신 혹은 뭐 공감의 시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박근혜도 그래도 마찬가지고. 이제 6월에 국회가 열릴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열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럼 6월 국회가 열리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난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인가요? 하여간 그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총선 공약을 꼭 지키고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선수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왜냐면 요번 공약도 민주당 것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새누리당 게 대부분 다 토건 공약들이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1호선을 다시 지하로 넣겠다. 물론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꼭 시급한 토건 사업이냐 이거죠. 그다음에 남북권 신공항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맞아. 그다음에 김문수가 요번에 그 대선 나오면서 경기지에서 사직을 못 하겠다 했던 이유도 지하 도로나 이런 걸 꼭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대선 나오는 사람이 도지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약 지금 있는 대로 다 지키면은 맥커리 같은 사건이 100개는 더 생길 거라니까요. 그렇구나.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게 이 녹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이건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건설 부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나 하면 그다음에 입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냐 하면 여기서 한 푼 두 푼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민자사업만 지금 체결돼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대충 추정하기로는 한 20조 원 가까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세금이. 빠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건설 부패 때문에 또는 건설업체들 퍼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 이런 건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하더라도 매년 뭐 10조, 20조씩은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들이 사실 지금 막 새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충분히 고민하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이제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유력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007년에 문현 대표가 이런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없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처음으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하는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누나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자, 국회의원을 누나가 얘기했어. 민자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주겠다 또는 우리 동네에 길을 똑바로 펴주겠다 하는 국회의원은 안 된다. 이것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지 동네에 무엇을 민자를 끌어다가 한다는 거는 내 등골을 빼서 내 세금으로 바르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 길이 새로 이렇게 깔려? 꼬불꼬불했던 길이 펴져? 뭐 뚫려 또? 터널이 뚫려? 그다음에 뭐 다리가 생겨? 그럼 내 집값이 올라가고 내 땅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찍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돈은 한정돼 있어요. 뭐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한정된 돈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쓸 거냐 이건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강 예산이 있어요. 4대강 사업 22조 원이죠. 이걸 가지고
그냥 4대강 강바닥에 처박는 게 낫느냐.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나요?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아마 4대강 사업 지금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 올라가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 국민 한 가게당 22조 원을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냐 하면 아이패드, 그다음에 평면 TV,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걸 세트로 다 전국 가게에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4대강 사업이 벌어지는 주변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람들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국 각 가게에다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돈들, 그런 돈들이 이제 새 나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만 들어라 숨 좀 쉬자 우리. 아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4대강 사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그런 논리로.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면 지금까지 해봤지만 점점 갈수록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의 유령공항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차도 안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 효과를 못 느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육비 그냥 지원해주자. 또 우리 애들 고등학교 학비 안 내게 해주자. 그거 가지고 국립대학교 무상으로 만들어주자. 근데 그렇게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그 주택 보급률이 높을 때 55%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떨어져 53%가 아마 작년에 해보면은 집 있는 사람은 50%일 거거든요. 근데 미아노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면은 집값 올라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50%일 거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자기 이기적으로 살겠다. 그게 맥시멈 50%인 거고 나머지 50%의 국민은 전월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면 자기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50%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또는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선택하냐 이거지 국회의원들. 아니요, 그게 어떤 이해관계야 그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에 가면 울주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울산옆에. 울산옆에. 고래 나오는 인구가 진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 축구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종합 경기장 규모의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 8개가 있어요. 와. 그 왜 8개가 있는 줄 아세요? 왜? 그게 원전을 지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이제 재정에서 몇백억씩 들여서 이렇게 그렇게 8개씩이나 지어놨어요. 근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산골짜기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지어지냐고. 그건 사람들이 선호해서가 아니라 그 건설업체들이 요구하고 그 건설업체들한테 돈 받아먹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우리가 왜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반값 등록금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지방선거를 치러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하고는 선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도 옛날에 아직 관성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우띠리 형님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 이미 건설 투자 비율은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자꾸 미래는 지식정보화 시대, 차이경제 시대라고 그러면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한테 투자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대중 레퍼런스 인프라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4대강 사업 같은 데 투자할 거냐? 그걸 이제 선택하게 해야 되죠. 물론 누님 말씀대로 주변에 개발 사업하면 땅값 집값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상대적으로. 자, 누나가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 이제 강원도가 있단 말이야. 강원도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 이번에 최문순 도지사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 그러면 여기 강원도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얘기들 했을 거 아니야. 그 강원도에 있는 우리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끌어다가 강원도에 뭔가를 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우리 돈이 아니고 중앙정부 돈이 중앙정부 돈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표가 글로 가지. 근데 그건 그 조삼모사인 게요. 사실은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요. 각 지역의 돈이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전북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전북 새만 가면 돈이 많이 갔잖아요. 딴 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결국은 비슷한 돈이 가는데 그거를 동계올림픽으로 가져왔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보면 딴 돈이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서울 같으면 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박원순을 지지하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최문순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뭘 짓고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심통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DJ 5년을 빼고는 전라도 정권은 딱 5년밖에 없었죠. 그리고 부산 아니면 뭐 영포 시절, 포항 시절, 경상도 정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구가 제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소득을 GRD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GRDP 혹은 지역 소득이 전국 꼴등이 대구예요. 영원히 대구고 그 다음에 부산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강원도는 중간쯤 돼요. 강원도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대구나 뭐든처럼 뭐 하겠다고 죽어라고 가잖아요. 그럼 꼴찌인 거예요. 그리고 누님이 말씀하신 문제는요, 사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어요.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건적 마인드로 쫙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자체가 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나름대로 세수가 있어서 돈이 많지만 지방쯤 가면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돈을 최대한 따와야 돼요. 근데 따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칭펀드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큰 개발 사업을 따와야 큰 돈 구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지자체 이미 한 지도 10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다가 그 지방 재정 규모에 맞게 또는 지방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좀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재정 보조해 주는 걸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으면은 중앙정부에서 1조 원 정도 해준다. 그럼 지방정부가 그걸 재량껏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복지나 문화 쪽에 더 쓰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매칭펀드제를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문화 쪽이나 충남에 이렇게 뭐 농업 특화 산업에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거기에는 사실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고 싶은데 못 쓴단 말이에요. 대신에 충남에 무슨 개발 사업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개발 사업하면 몇천억 단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자꾸 그걸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는 제도만 좀 바꿔주면 이미 지자체장들이 충남도 같은 데 가보면 이미 막 엄청나게 재정난에 시달리거든요. 돈이 없어요. 세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은 취득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지자체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 돈은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자꾸 토건적으로 이렇게 몰아쓰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량껏 일정하게 쓸 수 있도록 주고 대신에 좀 뒤탈이 없도록 이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기획 기능만 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바뀌어요. 지하철 9호선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돌아가 보면 지하철 9호선이 순환하나? 순환운행? 그래, 순환운행 해보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정면 대결을 선언을 했잖아. 네. 처음엔 협상해가지고 200원 올려, 뭐 300원 올려 막 했는데 박 시장이 아니다, 인상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청문회도 열고 심지어 뭐 9호선 운영회사 사장을 해임하겠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공개 사과해라.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맞짱은 뜨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인데 네. 띨띨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이게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소송까지 갈 것 같아? 이건 이기고 이겨? 그다음에 오늘 벌써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 오후에 맥커리 쪽에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꼬리 내렸어요. 아 정말?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일단 입장을 좀 낸 거로 알고 있고요. 맥커리가 아니고 메트로 9호선. 그리고 이거는 길게 가면요 저쪽이 져요. 박원순 시장님 쪽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이제 문제를 건 거고. 변호사시잖아. 예, 그것도 그렇고 사실 맥커리는 길게 가면은 자기네가 부당하게 어떤 이득들 같은 게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몰래 진행돼야 이렇게 헤쳐먹고 가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살짝 간을 봤는데 이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 내리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명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다만 이제 그 실시협약서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은 협약 내용이라는 게 사실 계약이잖아요. 계약만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뭐 꼭 승산을 담당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은 확실히 사람들이 갑자기 500원을 올린다니 이거 사실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론의 지원은 받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사람들의 그런 공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통행료 500원 높아진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자사업이라는 걸 엉뚱하게 막 특혜를 주듯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통행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민자사업 구조를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응원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응원은 좋은데 과연 이제 누나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 사실 공항철도 인수하면서 코레일 재정 상태 나빠졌잖아. 네. 그걸 핑계로 또 각하가 뭐 KTX 민영화 재정 상태 나빠졌으니까 민영화 하겠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저러고 있는데 9호선 인수하면은 어때?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을까? 오히려 이제 그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국토해양부도 어쨌거나 일단 일 저질러 놨는데 나중에 뭐 30년간에 걸쳐서 이제 4조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차라리 인수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서울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30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뭐 나중에 보면은 어차피 뭐 몇 천억, 5천억씩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그냥 일찌감치 그 서울시가 좀 돈을 내서 이렇게 인수를 해버리면 차라리 이제 그런 돈 안 주고 이제 더 건전하게 그다음에 이제 요금 시민들한테 요금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하겠다는 결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자율이 마찬가지거든요. 15%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서울시에서 이를테면은 국채를 내거나 지방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분산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나 지방채 이자를 해봐야 이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뭐 그것도 내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막 그 서울시가 몇백억씩 매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방채 이자 조금씩 물어보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인수하는데 지금 뭐 한 6천억이라고 하면 6, 3, 18 그래야 180억이잖아요.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오세훈 시장 때 벌여놨던 각종 통개발 사업들 많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이지만 어쨌거나 부채를 많이 줄였어요. 2조 원 정도 줄였다고. 서울시 주장으로 하여튼 2조 원 정도 줄였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뭐 저로서는 검증해보고 싶은 욕구는 좀 들거든요. 근데 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줄였고 한편으로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지금 뭐 반값 등록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시립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인수를 해서 정부가 공공이 통제하는 가운데 이 통행료 올리지 않으면서 시민들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는 아까 방법이죠. 새만금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새만금 그런 데만 들어갈 돈을 좀 절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다 좀 지원을 하고 그럼 반값 등록금 지방에도 다 될 수 있겠네 그럼. 아니 새만금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무상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 사업을 하면은 실제로 한 20년쯤 진행을 시키잖아요. 사업비 2-3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면은 지방의 학교들은 서울대만큼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돈이 온다고 하지만 그 돈이 옛날에는 지역 건설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건설사가 그 사업을 하면은 뭐 건설사 친구도 먹고 친구 아들도 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지역으로 사업이 가도 그 사업자는 결국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데가 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돈이 온 것 같은데 자기들이 먹어서 또 다시 가지고 머물러 있지가 않고 그 사업비는 그대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 백화점 얘기했잖아. 예. 뭐 현대든 뭐 무슨 롯데든 백화점이 지역에 다 내려가 있지만 거기서 떡고물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본사로 돈이 다 올라온다. 그럼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1,000억을 퍼주면 지금 지방에 내려가는 건 실제로 거기 하도급 업체들이 다 지방업체라고 쳐도 사실은 지방업체도 아니지만 하도급도 거의 없어요 이제 지방도. 지방업체라 쳐도 그걸 다 쳐도 400억이 안 내려가요. 그럼 중간에 600억은 현대건설 본사부터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4대강 사업 가지고 아까 제가 뭐 가전제품 이야기도 했지만 이걸 국립대 무상 등록금 해주는 걸로 치면 1년 국립대 무상 등록금 해주는 게 한 1조 5천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고등학교 무상으로 해주는 것도 의무교육 해주는 것도 그 비슷한 돈이면 돼요. 이미 14년치를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22조 원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로 치면 거의 한 매년 거의 뭐 1조 1,000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자 수입에다가 조금만 더 붙여주면 이 돈만 가지고도 거의 영구히 국립대 무상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방은 지역에 인재가 없고 대학 지나갈 때 되면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에 그 거점 국립대들을 키워봐요.
그럼 거기서 인재가 쏟아져 나와서 그렇지. 벤처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사업들이 생겨나거든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종부세 때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제 건교부에서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토건에서부터 돈을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복지에 쓰자, 지방복지에 막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도 그때는 복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 보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집에서 돈을 걷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내려보내는 건데 그 돈을 복지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지면은 사람들 뭐 인건비나 이런 데 주라고 그랬더니 관을 만들어 버렸어. 토건의 것을 토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고 복지관이나 건물을 짓는데 그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복지 예산이라고 잡았는데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막 복지 예산이 지방에 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들어간 건 없고 복지관인데 이를테면 한 층짜리만 있어도 되는 건물을 3층짜리 뭐 초호화로 지어놓고선 그게 무슨 지방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바닥이나 건물이 행복한 그런 복지 말고. 그 시멘트가 주인인 나라가 됐던 거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예. 그리고 우리 남편, 또 내 아내, 사람이 우리 진짜 뭐 어머니, 아버지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한번 좀 살아보자 이거야. 중앙정부에서 암만 돈이 내려간다 해도 그 돈을 길에다 깔고 강바닥에 붓지 말자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조선일보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게요. 9호선을 이제 일단 시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서 뭐라도 한다. 그러면은 9호선 안 타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경제학 박사, 제가 학위 받고 15년 차거든요. 나 그런 해괴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도 정부가 공익광고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조선일보 안 봐요. 그럼 그거 안 보는 나는 그 공익광고를 안 보니까 나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광고 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명박이 그러면 청계천 사업 해줘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업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세금 들여서 지네들만 그렇게 혜택 보면 되나? 웃기는 놈들 아니에요. 자, 민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털리고 바가지 요금 쓰고 막 바가지를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다들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바가지를 떼어내야 돼요. 옛날에 누나는 머리 깎을 때 바가지를 엎어놓고 우리 엄마가 깎아주고. 그 유명한 바가지 머리. 누나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그 유명한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안 털리게 하는 방법? 뭐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 지금. 저는 민자 사업 관련해서는요. 아까 이렇게 손 씻고 땅 짓고 혐치기 식으로 이렇게 막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민자 사업이 엄청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맥킨지 컨설팅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미국이 GDP 대비 0.4%인데 우리는 2.8%거든요. 이게 민자 사업의 종주국이 영국인데 이게 한 1.5% 정도 돼요. 한국이 그런 민자 사업 엄청 한다는 나라들보다 막 2배 또는 10배씩 하는 뭐 7, 8배씩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우선순위 정해서 이게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 의무교육 해주는 것보다 또는 보육비 지원해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한데 그에게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손쉽게 막 최소 운영 수입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무위험,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어요. 최소 운영 수입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사업들도 최대한 박원순 시장 하듯이 최대한 압박을 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통행량 조사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자들이 돈 주고 그렇게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도록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건 사업에 대부분 해당되는 게요. 그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타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뭐 예비 타당성 평가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를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사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요. 안 하는데 벌칙 조항이 없거든요. 민자 사업은요. 또 이게 국가 재정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정부의 돈이 일정 부분 들어가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대로 하면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 때요. 첫 번째 뉴타운 사업이 은평 뉴타운이었잖아요.
그 예타 법적으로 대상인데 예비 타당성 평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제도만 잘 지키고 그게 정상적인 논의 내로 들어오면은 이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법을 강화시켜서 민간업자들도 공적인 일에 들어오면은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해라라는 것과 그거 내에 이제 시민들이 잘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해라라고. 그건 국회에서 조금만 제도로 바꾸면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누나가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면서 김 빼는 소리 같지만 뭐 국회의원 스스로도 뭐 무슨 몸싸움 방지법 뭐 그런 거 하나 통과 못 시키는 국회인데 뭐 말 다 했지 뭘 그래. 뭐 선진화법이라고 뭐 말만 붙여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끝내기 전에 두 가지 또 짧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민영학에 관련된 건데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전에 제가 중문에 골프장 매각하는 걸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네, 막았는데 2차 매각까지 막은 거거든요. 총선 끝나자마자 3차 매각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문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업 단지 조성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 국가적인 뭘 만든다고 거의 강제로 수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적인 관광단지 만든다고 한 건데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선진화라고 하면 매각을 하는 거예요. 총선 끝나고 3차 매각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중문 팔면 그 다음에 경주 보문도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짧게 남은 동안에 중문 보문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다 해버리면요 고등학생은 수학여행 어디 가요 이제? 이게 하나 그래서 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제가 볼 때 민영화가 아니고요. 사유화 같아요, 사유화, 진짜로. 이게 영어로도 프라이빗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민영화라고 부를 게 아니라 진짜 사유화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진짜 정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띠리 트위터 해야 되겠다. 왜? 사유화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실히 아니, 뭐, 알려줘야지. 낙법사에서 충분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총선 끝나고 또 정부가 또 이것도 뭐 민영화 혹은 뭐 그런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한 두 번쯤 여기서 이제 갯벌 양식화 등 이제 갯벌 민영화. 예. 그러니까 거기 바다 쪽에 이제 민영화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게 또 시작이 됐어. 총선 이기고 나서. 근데 이거는 이명박 지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월 19일 날 그 농림부 업무 보고할 때 이 갯벌 양식화 사업을 하라고 대통령 각각께서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파트로 진행됐던 건데 하나는 양식업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갯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갯벌은 일단 한숨 막았거든요. 저희가 이거 방송하면서. 근데 이제 남아있던 것들 중에 큰 거는 양식업에 들어오는 거는 그때 제가 잘 안 들었었거든요. 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들 많은데 대기업이 지금은 수산업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양식업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뭐 문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농림부에서 트위터 하시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관은 아니실 것 같고 양식업 민영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골조는 뭐냐면은 어쨌든 처음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양식에 들어오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얘기는 넙치는 안 한다. 넙치는 안 하고 참치 같은 거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쥐 얘기가 그때 생각난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올 때 뭐 하나라도 한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슬슬 몸이 들어온 다음에 어느 날 보면 몸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독과점을 좀 지나다가 나중에 독점 할 거라니까요. 진짜 이러면 갤럭시 넙치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농림부에서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참치는 들어오고 넙치는 안 들어. 말이 돼 그게. 좀 봐달라는 건데 말 안 되죠 그거. 쥐 머리 벌써 들어오는구만. 네. 응? 머리 들어오고 이제 몸 빼고 다리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앞다리. 근데 더 슬펐던 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양식업의 절반을 경남도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 남해에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본산인 건데 요번에 경남 이쪽에서도 그 새누리당 몰표 줘서 싹 빨간색으로 쓸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외국의 보수 쪽은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자기네 고향 좋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쥐리, 우파들 본산인데 쥐리 진짜 살기 좋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경남에서 그렇게 자기네 몰표 줬는데 거기 어민들을 또 뜯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넌 해도 좀 너무하더라고. 약간 수산업의 양식의 절반은 경남이다 그러면 경남은 좀 빼줘야 되니까 수산업은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상식적인 보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총선 이기자마자 그냥 이거 하겠다고 막 들이밀더라고요. 아, 막느라고 나 바빠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스럽고. 자, 그래서 누나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이번 9호선 파문에 대해서 트위터에 올린 글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지하철 9호선에서 사과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울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 이런 횡포로 피해보는 게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지하철 타는 시민이잖아.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챙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지. 두 띨띨이들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죠.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학자든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해먹는 거를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냥 방조한 그런 그 죄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렇게 골방에서 떠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민자 사업의 문제, 본질이 뭔지 이거 알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우리 시민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용띠라. 네. 너는 잤니 그동안? 아니요. 졌구만. 목소리가. 아니. 계속. 지금 듣고 있어. 예. 귀에다 꽂고 자는 줄 알았어. 아니. 소리. 그래? 예.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